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24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요. 비엔나 체제입니다. 메테르니 체제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요. 빈 체제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 원어를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비엔나 체제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보면요. 먼저 비엔나 회의, 종전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마친 서구 열강들은 이제 국경선을 어떻게 정해야지 될지, 이후에 체제를 어떻게 해야지만 나폴레옹과 같은 나폴레옹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를 다룬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엔나 체제는 사실상 나폴레옹 뿐만이 아니고 정치 변혁을 이루었던 이 프랑스 혁명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붕괴되죠. 거기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엔나 회의의 성격을 살펴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비엔나 회의를 통해서 구축되었던 비엔나 체제의 특징, 그리고 비엔나 체제가 동요하게 되는 이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엔나 체제의 붕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엔나 회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판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마치 체스를 하듯이 지도를 펴놓고 이제 각 나라의 국경선을 열강들 마음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죠. 이 지역은 내가 차지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거는 내 땅인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이 비엔나 회의에서 계속 연출되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비엔나 회의는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의 주도하에 친정국이었던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이 모여 이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를 수습하기 위한 이 국제 종전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814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815년 6월 9일까지 계속된 회의입니다. 사실상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죠. 서로 이권 다툼을 계속하는 와중에서 이게 원래는 10일 회담으로 끝내려고 했던 그런 거였는데 이게 무려 거의 10개월 이상을 회의로 밤낮 없이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불리한 협상 제안이 있는 경우에요. 메테르니는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강들을 초대해서 한판 무도회를 벌이면서 시간을 끄는 전술을 피기도 하고요. 온갖 짓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엔나 회의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 수습이었습니다. 유럽의 상태를 전쟁 전, 즉 여기서 물론 전쟁 전이지만 프랑스 혁명 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쟁 전으로 돌리는 것, 즉 프랑스 혁명 이전에 유럽의 왕정 체제를 다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1차적인 비엔나 회의의 목표였죠. 아울러서 프랑스가 다시 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도 이 회의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힘을 빼는 것이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의 이 힘을 빼려고 견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엔나 회의에서 이 프랑스는 다시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전 4개국의 분열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프랑스 외무상이었던 딸레랑의 이 활약으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사국 동맹에서 이 프랑스가 들어가서 5국 동맹이 되죠. 결국은 이 프랑스는 사실상 5대 열강의 한 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목표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엔나 회의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몰락한 부르봉 왕가를 프랑스와 에스파냐에 복원한다는 것이 이 결과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반대가 있었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 열강들은 세력 균형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세력 균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승전국의 전리품들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요, 바르샤바 대공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1809년에 스웨덴으로부터 빼앗았던 이 핀란드를 계속 보유하게 되죠. 아울러서 오스만 제국의 바사라비아의 영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요. 러시아의 이 러시아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이 패배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상당한 전리품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프로이센은요, 이 작센 영토의 58%를 획득하고요.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인 포젠 공국, 그리고 단치, 라인란트, 베스트팔렌 영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작센의 영토 58%를 얻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는 뒤에 나오게 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전리품들과 비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단치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부 뒤로 빼죠. 왜냐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이게 두세 시간은 충분히 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지 자유도시 그리고 폴란드 회랑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라인란트와 이 베스트팔렌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죠. 아울러서 프로이센은
알자스 로렌을 차지하게 되죠. 로렌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독일 영방 국가의 이 주인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프로이센의 영유권이 사실상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오히려 프로이센은 바르샤바 단치까지는 프로이센 영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라인란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사실은 그림을 그리려고 이 형광펜을 꺼냈는데 바탕색이 강해가지고 이 색깔이 안 나와서 다시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사실상 이 동프로이센 베를린 지역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서독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예전에 98년도에 해체됐던 서독이 해체된 건 아니구나. 동독이 해체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 서독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로렌 지역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이센이 이 서독을 가운데다 놔두고 뚝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단일한 영토에 단일한 주권이 미쳐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 단일 주권, 단일 영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없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승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을 정리해서 총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서 독일 영방을 창설하게 됩니다. 영방의 의장국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 국가들은 이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이센과 로렌 사이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영국은요, 유럽 대륙 안에서 몰타 섬과 이오니아 제도, 케이프 식민지, 그리고 실론 등의 영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비엔나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엔나 체제는요,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메테르니히 체제라고도 하죠. 이 비엔나 회의가 만들어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 군주들은 1815년 9월 26일에 기독교 형제국의 의위를 강조하는 이 신성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5년 11월 20일에는 이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 전시의 군사 동맹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사국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이 신성 동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이 빠졌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사국 동맹을 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빠진 상태에서 동맹관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이건 오해 여지가 많아지죠.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인 섬나라인 영국을 배척한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승전국가인 영국을 이 사국 동맹 체제로 집어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국 동맹은 1818년 프랑스가 가입해서 5국 동맹으로 확대되게 되죠. 자유주의 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열강들의 군사적, 외교적 협의기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제 연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비엔나 체제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전통적인 옛 체제를 복구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죠. 만약 나폴레옹에 의해 폐위된 왕이나 왕조가 있다면 모두 부활시켰습니다.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히 억압했었죠. 아울러서 동맹국들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밖의 국가나 민족의 이해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요. 이 4대 강국 위주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아까 프로이센이 라인강 유역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서독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오히려 서쪽에 있는 뚝 떨어진 곳에 영토를 확보했다고 했죠. 원래 그 지역을 어느 열강이 차지하느냐가 이 회담에서 상당히 오래 끈 숙제이기도 했어요. 만약 그 지역을 영국이 차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해서 결국은 이 세력 균형 자체가 무너지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패전국인 프랑스에게 돌려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나 러시아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변방에 있기 때문에 유럽 한복판에 있는 그 로렌 지역을 이 라인강 유역을 주게 되면 사실상 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그냥 주는 것이죠. 러시아는 사실은 라인강 유역이 가장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정책의 제1은 부동항을 얻는 것이었죠. 이 부동항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약간 좀 옆으로 셀게요. 이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럽 쪽으로 핀란드니 여러 지역을 침입하게 되는 배경도 부동항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죠. 동아시아 쪽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상당히 이 탐욕의 눈길로 쳐다봤었죠. 구한말 시기에 러시아는 얼지 않은 부동항, 물론 블라디보스톡을 얻긴 했지만 거기도 부동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항인 이 조선의 혹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 또 아강파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항을 얻기 위한 이 로비도 하고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국가들 다 하나 같죠. 뭐 일본은 일본전에 이모군란 이후에 저쪽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위안스카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온갖 해코지를 다 했죠. 온갖 해코지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실상 이 뭐가 무서워서 뭐 했다가 누구한테 또 당했다. 뭐 이 얘기가 사실상 실감이 나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부동항을 얻겠다고 그 난리 법석을 치고요.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렇고요.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국가들,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런 국가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동맹국들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밖에 국가나 민족의 이해, 아까 바르샤바 보셨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러시아한테 그리고 프로이센에게 그냥 국토가 거의 유린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쇼팽 그의 곡을 한번 좀 가지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바로 이 시기에 이 프랑스에 망명을 해서 작곡 활동을 계속했던 음악가이기도 하죠. 그래요. 너무 옆으로 샜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오스트리아한테 그 라인강 유역을 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중부 유럽에 있던 국가가 사실상 서방에 자리를 잡고 가장 강한 국가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세력 균형 문제 때문에 프로이센이 갖게 된 것이죠. 프로이센은 가장 약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죠. 식민지가 있길 하나요? 뭐 거의 신생국가, 개발도상 국가, 현재 개념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개발도상 국가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존 체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뭐 프로이센이 뭐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뭐 개가 맞도록 하지 뭐.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사실상 이 프로이센이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엔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엔나 회의고요. 아울러서 독일, 이탈리아는 이 분열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요. 38개 영방 국가로 흩어져 버렸고요. 물론 그 전에는 300개 이상의 영방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8개면 뭐 그런대로 분열 상태는 좀 종식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하튼 38개의 영방 국가로 흩어뜨리고요.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분열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군대와 비밀경찰, 언론 검열제도의 강화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 말할 자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언론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이용한 이 말할 자유의 발달은 비엔나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820년대 초부터 유럽 각국에서 비엔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독일의 대학생들은 1815년 이후 학생조합 브루센 샤프트를 결성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메테르니는 학생조합을 해산하고 대학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탄압을 강화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독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1820년대에는 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제가 말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이 당시에 이 대학생들이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뭐 이러한 감정적인 이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는 그러한 감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은 1860년대, 70년대군요. 70년에 이 사실상 독일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 2, 3주 후에 수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20년에는 이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에몬테 등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메테르니는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와 함께 무력 간섭을 단행해서 이탈리아에는 오스트리아가, 에스파냐에는 프랑스가 각각 진주하여 자유주의 운동을 진압하게 되죠. 자, 다음은 비엔나 체제의 동요입니다. 1830년대 초에 이르러 그리스의 독립과 프랑스 7월 혁명 등을 겪으며 크게 흔들리게 되죠. 1821년에서 1829년까지 진행된 그리스의 독립전쟁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그리스의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이익이 반자유주의라는 동맹의 협의를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30년 7월 이 파리 시민들이 봉기하여 샤를르 10세를 폐위하고 루이 필립의 이 새로운 입헌 왕정을 세우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지금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상 비엔나 체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이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엔나 체제의 붕괴를 살펴보죠. 1848년에 유럽을 뒤흔든 혁명으로 이 비엔나 체제는 붕괴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가 실각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던 중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입헌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이 독립운동을 한 국가들에서 입헌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독일의 영방 국가대표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통일 문제와 헌법 제정을 협의했고요. 협의했죠. 통일 문제를 대독일로 할 것이냐, 소독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서 또 헌법 제정까지 협의를 하고 국왕을 이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이제 수장이 국가의 수반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근데 단칼에 거부해요. 그 과정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이탈리아에서도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엔나 체제는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되죠. 자,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4주차네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엔나 회의의 목적과 성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비엔나 체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비엔나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엔나 체제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은 철저히 억압하고 사상 언론을 통제했었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비엔나 체제에 미친 영향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엔나 체제의 붕괴 과정도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이 있고 워드나 한글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평하실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라틴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